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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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나요? 잘 나오네요. 두두두두두. 자, 이거 보세요. 자, 새로운 노트북 파우치입니다. 원래 이전에 쓰던 거는 그 양자 컴퓨팅 팀 그 연구실에서 현 팀장, 제가 전 팀장이었는데 현 팀장님께서 제 생일 때 이제 선물해줬던 건데, 그 친구가 지퍼가 고장이 나버리는 바람에 그냥 그 고장난 채로 쓰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동료 쌤이 선물로 이걸 주셨어요. 이거 보시면은 훌륭합니다. 일단은 똑딱이라서 지퍼가 다시 고장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열면은 내 돈 내산, 내가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돈 그 산, 그분이 돈 주고 그분이 직접 산 그 돈 그 산인데, 여기 지금 수납 공간 이렇게 3개나 있어서 제가 각종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 노트북을 연결하기 위한 HDMI 선이라던가 아니면 충전기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 아니면 업무할 때 필요한 펜이라던가, 또 전 이런 이제 태블릿 노트북 화면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되잖아요. 저런 또 펜 꽂기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앞쪽에 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서 여기는 제가 쓰는 태블릿. 저는 삥꾸를 좋아해서 삥꾸, 삥꾸, 얘도 삥꾸, 핸드폰도 삥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출석부라던가, 그리고 뭐 이렇게 수능 완성 답지라던가, 뭐 아니면 노트북 이렇게 넣어가지고 참 이것만 들고 가면은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야. 그래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 또 한번 드리고, 항상 여러분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계속, 제가 제 생기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협업하는 능력, 쉽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 너랑 밥 먹고 싶어, 나 너랑 뭐 축구하고 싶어, 나 너랑 뭐 코노 가고 싶어, 뭐 이런, 같이 마라탕 먹으러 가고 싶어, 뭐 요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 제가 앞에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누가 사주신 어떤 음료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좋은 말씀, 이런 것들을 항상 다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여러분들에게 공유한다라는 말은 그 영상을 이제 보내드려요. 이렇게 카톡으로 할게요. 오늘의 썸네일은 뭐 선생님 주신 음료수입니다, 뭐 빵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드려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선물을 별거 아니에요. 진짜 뭐 선생님 저 돈이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오늘도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하려고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고 왔네요. 제가 이제 과학 선생님이니까 과학 탐구 대회 준비도 해야 되는데, 초임 교사하고 막 그러다 학교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과학 탐구 대회 발표가 제 업무인데도 그걸 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적시에 딱 이렇게 공지를 학생분들께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또 재공지하고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니까 과학 전체 과를 이제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가뜩이나 바쁘신데 그 업무도 이제 같이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해서 제가 뭘 드렸냐면 별거 없어요. 그냥 제가 먹으려고 학교에 좀 두는 두유가 있거든요. 그 두유 하나랑 그 견과류 이렇게 있어요. 제가 좀 이런 그냥 과자는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두유나 견과류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저씨도 아니고, 그죠? 이런 거를 그냥 있는데 이게 그렇게 얼마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것도 좀 비쌀 수 있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두 개 다 어떻게 했냐면은 포스트잇은 있잖아.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뭐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자리에 두고 왔더니 방금 되게 이제 뭐 잘 먹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또 인사를 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이런 어떤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전 영상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왜냐면은 저 기후변화 요인은 긴장을 하고 풀어야 돼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긴장을 하고 풀어야지 실수가 안 생기고, 실제로 이전 영상 보시면은 실수는 아니고 제대로 풀었는데 약간 설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다시 끊고 찍어가지고 두 영상을 이어놓기도 했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긴장이 풀렸습니다. 포인트, 일단은 다음 영상에서 다다음 영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이스토리 영상을 풀 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요 수특까지는 여러분이 풀 때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이스토리를 풀면은 너무 안 풀릴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전 교육 과정이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 자이스토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푸실 때 여기 평가원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부터 여러분 범위고요. 2021학년도. 그 말은 2020년에 실시된 시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청 모의고사라면 3월, 4월, 7월, 뭐 10월, 11월 이런 친구들을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은 이 문제 자이스토리 푸실 때, 자 13년 이런 거는
여러분 교육과정 아니에요. 막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 14년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쑥 이 N단원 후반부를 보시면요, 막상 펼쳐봤을 때 그 여러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게 몇 문제 안 돼요. 한 5문제도 안 됩니다. 하나, 뭐 둘, 그리고 뭐 셋, 넷, 한 5문제 됐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은 6개 정도 되겠네요. 5, 6. 이쪽은 그리고 막상 그 자이스토리에 해당하는 이번 교육과정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다가 어려워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안 배운 게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온실기체, 기후변화, 그거 정말 제가 심플하게 훑고만 가죠. 왜 연결이 안 되죠? 정말 심플하게 훑고만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은 그 이상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그죠? 그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린 영상은 그냥 딱 요 부분입니다. 어디 있냐면 딱 한 슬라이드 정도였죠. 여기 이게 다였잖아요. 이게 다였는데 선생님 요거밖에 안 알려주셨는데 분명히 문제를 푸니까 N단원에서 멘붕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여기를 그렇게까지 힘줘서 하고 있지 않다. 물론 학교 내신이나 이런 거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근데 우리 자이스토리 풀 때 하실 텐데 이번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정말 심플하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뭐 이런 간단한 얘기들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N단원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번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제들 위주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수특 먼저. 수특 수화는 중요합니다. 왜? 이번 교육과정이니까. 자, 갈게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봅시다. 그림은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 단위로 했을 때 이걸 좀 받쳐놓고 할게요. 쓰기 편하게. 받침대로 써도 쓰이네요. 자,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 에너지 출입인데요. 자, 천천히 하면 되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게 다 쌤쌤이면 돼요. 우주에서 들어오는 거, 대기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 지표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 자, 이거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외우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 줄 요약해드리면 외우고 풀면 다 풀리긴 해요. 근데 이게 요즘 추세는 이 숫자를 쉽게 바꿔가지고 내는 추세가 오히려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계속 뒤에서 이어서 할게요. 얘는 지금 외우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 지금 반사율 같은 경우는 외우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반사율 30은 외우는 게 좋긴 합니다. 이 모순덩어리. 반사율은 외우는 게 좀 좋아요. 반사율 알베도라고 하는데 어떤 천체의 반사율은 알베도라고 해서 지구의 반사율은 30이에요. 30 외워주면 좋습니다. 안 외워도 상관없는데요. 자, 안 외워도 상관없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방정식을 어떻게? 지표에 들어오는 거 45 들어오는 거 45 더하기 또 B 들어오죠. 45 더하기 B는 나가는 거 29 더하기 A죠. 29 더하기 A, A는 이거 두 개 다 합친 거지만 29 더하기 A예요. 그죠? 이 지표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A, B의 차이는 16이다. 한번 해볼까요? B는 우변으로 A 빼기 B. 26은 넘겨. A 빼기 B는 16이죠. 이렇게 그냥 풀어주시면 된다.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가 높아지면 A가 증가하냐? 지표에서 방출한 이 친구가 증가를 하냐? 당연히 증가하겠죠. 이 친구는 요거랑 같이 보면 좋겠죠. 제가 여기 보시면 온실기체 증가 시 같이 커지는 값들에서 분홍색으로 체크해놨는데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온실 효과가 증가하니까 대기가 먹는 양들 싹 다 증가. 대기가 그럼 많이 먹었으니까 뱉는 양들 싹 다 증가. 근데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보면은 먹이는 게 늘어야 되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죠. 얘도 늘어난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가 나올지 몰라서 이건 체크를 일부러 안 했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얘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대기가 많이 먹으려면 얘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가 증가한다. 정답. 한마디로 얘가 잡아먹는 양이 많아지니까. 대규모 화산 분출 어떻게 된다고요? C. 반사율을 오히려 증가시키죠. 증가시켜서 오히려 어떻게 된다? 온도를 감소시킨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구 화산 폭발은 온도를 낮춰요. 선생님 화산 폭발하니까 겁나 뜨거워가지고 온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같은 헛소리 하시면 혼납니다. 혼나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화산 폭발 후에는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 1992년을 폭발 시기로 착각하는 그런 하수 같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구온난화랑 관련된 각종 순환들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화석연료의 연소는 기억에 해당하냐? 화석연료 연소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겠죠. 니은의 변화는
니은의 변화. 해수의 온도가 상승을 하면요. 해수 연직순환을 강화시키냐. 자, 갑자기 해수 온도 상승이 해수의 연직순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그렇지. 심층순환. 이게 바로바로 안 떠오르는 분들은 여러분 아직 개념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이게 심층순환 파트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앞쪽이라서 이거 벌써 까먹으면 안 돼. 벌써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심층순환도 사실은 한 슬라이드로 끝나죠. 이 연직 운동이 어디서 일어나죠? 양쪽 극지방에서. 여기 복습 잘 하셔야겠지. 그래서 이 연직 침강은 표층 수온이 낮을수록 잘 일어나는데 지금 해수 온도가 상승이 일어나 버리면은 연직 수온은 온도가 상승해 버리면 연직 수온은 순환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디귿관리 모두 감소하냐? 대륙 빙하의 면적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감소하겠죠. 감소하면은 지표면 반사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소할 수밖에 없죠. 빙하가 반사를 많이 하는데 한번 볼까요? 빙하 보시면은 여기 수특에 있는 거죠. 지표면 반사율. 빙하가 반사율 엄청나게 하죠. 엄청나게 하는데 빙하가 녹아버렸으면 지표면 반사율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감소. 그리고 대륙 면적의 변화가 줄어서 해수면 높이 상승하고 육지 면적은 당연히 준다.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육지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저 밑에 대륙 붕사면 대가리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닷물이 이렇게 차 있으니까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육지가 여기까지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해수면 높이가 높아져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육지가 여기까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바다의 면적이 늘어나고 육지의 면적은 줄었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도 되게 좋은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을 때 똑같은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더라도 서해안은 훨씬 많이 침수가 일어나고 동해안은 침수가 좀 덜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서해는 전체가 대륙붕이라고 할 정도로 대륙붕은 수심이 200m보다 낮은 지점을 말을 해요. 서해는 평균 수심이 한 40몇 미터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배웠고 거의 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한 과목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들이 퍼져 있는 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황해는 평균 수심이 44m밖에 안 돼요. 그 말은 굉장히 이렇게 완만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서해는 완만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은 동일한 높이가 올라가도 동일한 높이가 올라가도 수평거리는 더 많이 침식을 당하는 거죠. 더 침범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을 때 서해안 이만큼 먹는 거에 비해서 동해는 좀 가파라요. 그러니까 동일한 높이가 올라가도 수평거리는 좀 작다. 야, 그래서 얘를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Climate Central Coastal Risk Screening Tool 이렇게 치시면 나오는데 말이 더 어렵죠. coastal.climatecentral.org 요거를 치세요. 요걸 치시고 Choose Map 지도를 누르면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워터 레벨 즉 해수면 높이죠. 걔를 누르시면 걔를 조작하는 어떤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실제로 침수당한 거예요. 1m 상승시켰을 때. 물론 말도 안 되지만 10m 상승시켜볼까요? 말도 안 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서해안 지역이 서해안 지역은 물론 여기 지금 마포구, 영등포동, 서울까지도 재밌는 거 보여드리면 여기다 서치 플레이스 하면 여기다 검색할 수도 있거든요. 연세대학교. 딱 치시잖아요. 연세대학교는 앞에 바다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실제로 한번 보실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사이트예요. 근데 지금 10m는 사실 말도 안 돼요. 과학적으로 10m나 이렇게 상승할 리는 이러면 지구 망해요. 지구 망해. 재밌는 건 연세대 말고 예를 들면 동해 아니면 동해하면 강릉이잖아요. 강릉을 보시면은 확실히 그 수평거리 침식이 서해보다는 적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서해는 완만하니까 동일하게 10m 올라가도 수평 엄청나게 침식 많이 되는데 서해는 동해 같은 경우는 똑같이 10m 올라가도 수평거리는 좀 짧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면은 뉴욕 뭐 이런 데도 이제 다 되고요. 뉴욕. 근데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0m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 공부하고 왔었죠. 기후변화에서 온도 상승에 관련된 자료 바로 RCP로 표현을 하는 게 있었는데 뭐게 바로 여기죠. 이것도 제가 다 말씀드렸었어요. 현재 추세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RCP 8.5라고 하는 수준의 어떤 건데 2100년에 온도가 약 4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절감을 한다 쳐도 최소 수준이라 해도 한 1도 정도 올라가죠. 왜냐면은 지구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추즈맵 들어가시면은 해수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템퍼레처, 온도 변화도 시킬 수 있어요. 자, 온도 변화를 시켜볼게요. 또로로로 하면은 우리가 RCP 2.6, 즉 최소 수준 절감했을 때 약 1도 상승하잖아요. 그럼 1도 상승을 한번 맞춰볼까요? 1.5도, 제일 낮추면 1.5도네요. 이 정도 상승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지금 바로 당장 right now 오늘부터 국제공항, 오늘부터 바로 절감을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인천국제공항은 이만큼 침수를 당할 운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션뷰 보고 싶다고 인천에 땅 사면 큰일 납니다. 근데 RCP 8.5인가요? 현재 추세 그대로 유지. 그러면 한 4도 올라간댔잖아요. 4도 조정. 이러면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직접 조작해 보시면 굉장히 조금 더 침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천 서구 아니면 여기 강화도 침수 당하고요. 그리고 또 뭐 아래쪽에 서해안, 확실히 서해안 침수가 좀 더 많이 되죠. 당진, 뭐 아산 이런 데도 지금 다 침수 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그 어느 지역이든 한번 보시면서 조작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쿠웨이트 쪽도 이렇게, 그죠? 여기 지중해도 이탈리, 베니스. 베니스는 지금도 사실은 해수면 상승으로 되게 막 비 많이 오는 날에 이렇게 막 물이 범람하곤 하잖아요. 베니스는 이렇게까지도 침수 당한다. 여러분 침수 당하기 전에 빨리 놀러 가야겠네요. 그죠?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사실은 이런 게 훨씬 지구과학의 재밌는 포인트죠. 막 문제만 풀고 이랬지만은 저는 사실은 되게 다이나믹한 거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또 다음 문제 어쨌든 돌아와서 다시 문제 풀어봐야죠. 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기후변화 요인을 부를 겁니다. 네, 기후변화 요인이고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큰 틀, 요 큰 틀을 놓치면은 이런 문제들 못 풀어요. 요즘 출제 경향은 사실은 이 큰 틀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너무 디테일한 어떤 계산보다는. 자, 기후변화 요인 중에 자연적 요인 중에 지구 외적인 요인이 뭘까요? 지구 외적 요인. 자연적 요인에서 지구 외적인 요인에서 뭐 태양 활동 변화라던가 자전축 경사각이나 방향 변화라던가 이심률 변화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흑점수 증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다. 지구 내적인 요인은 뭘까요? 수륙 분포 변화가 되겠고요. 인위적 요인은 우리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건 니은, 나에 해당하는 건 디귿, 기억 이렇게 되겠죠. 4번. 이런 류의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어떤 계산보다. 고기 연구 방법, 네, 빙하시추, 나이테, 화석. 빙하시추 연구를 통해서 당시 대기 성분을 알 수 있죠. 빙하는 당시 대기 성분이고 해양 성분 같은 경우는 해양 생물체의 화석을 통해서 본다고 했었어요. 나이테로 기온, 강수량 변화 당연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표준 화석을 통해서 환경 유추 표준 화석은 시기를 유추. 그렇죠. 이거 1단원이죠. 이런 거 봐봐. 놓치면 안 돼요. 점점 한 과목이 끝나갈수록 여러분들이 앞에 단원들을 합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럼 이 환경은 뭘 통해서 본다 그랬죠? 이런 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시상화석이죠. 시상화석. 자, 이거 지금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가면 쭉 앞으로 가야 돼요. 쭉 앞으로 가서 어디? 화석 다뤘던 곳. 바로 1단원의 끝에 화석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가 시상화석, 표준화석 해드렸던 여기. 지금 여기가 빠져 있으면 또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545. 자, 그림은 기후변화 요인 그늘을 고려해서 추정한 지구 평균 기온 편차고요. 관측 기온 편차를 나타낸 겁니다. 자, 각각 인위적과 자연적 중 하나를 고려한 거고요. 기준값은 이 전체 기간 동안, 관측 기간 동안에 1910년까지 평균 기온으로 본 거예요. 지금 실제로 관측한 값은 요 색깔입니다. 요 색깔 이렇게 돼서 관측값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기억만을 고려했대요. 그건 점선인데 기억만 고려했을 때는 실제 관측한 값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인위적 요인이겠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니은만 고려한 경우 요거 보시면은 니은만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실제 관측한 빨간색 그래프에 비해서 굉장히 온도가 좀 낮게 나와요. 뭔 얘기냐면은 자연적, 즉 우리 인간의 영향이 없으면은 일반적으로는 요 정도 변화를 가졌어야 되는데 지금 인위적 요인이니까 요거죠. 요 인위적 요인, 이 인위적 요인 때문에 파란색으로 체크된 얘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관측값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현재 관측되고 있는 예상보다 월등히 높은 기온은 이 인위적인 요인 때문이다. 인위적 요인 뭐가 어떤 게 있었죠? 다시 쭉 내려가죠. 쭉 내려와서 인위적 요인 뭐가 있었죠? 바로 온실기체 증가라던가 에어로졸 배출이라던가 아니면은 사막화, 도시화 이런 친구들이었죠. 네. 볼게요. 인위적 요인 기억은 인위적 요인 맞고요. 화산 폭발은 니은에 해당하나요? 니은. 자연적인. 그렇죠. 화산은 당연히 자연적인 거죠. 평균 기온 상승률은 1960년 이전 1960년 여기입니다. 여기가 언제냐면 산업화 시즌이죠. 딱. 그렇죠. 산업화 전에는 상승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이후에 상승이 훨씬 더 심하다. 데이터 값으로도 읽어낼 수 있겠죠. 5번. 그 다음 14번 기후변화 요인인데요. 태양 흑점수 증가는 바로 기후변화 요인 중에 자연적 요인 중에 지구 외적 요인 중에 태양 활동의 변화 저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흑점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은 흑점이 어떻게 되면은 태양 활동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흑점수가 많이 관측될 때가 태양 활동이 센 거고 그 주기는 대략 11년이라는 그 주기. 그래서 요거 또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내적 요인이 아니고요. 외적이죠. 외적. 에어로졸 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건 에어로졸은 우리가 인위적 요인에서 다룬 먼지 덩어리들이에요. 에어로졸이 많이 생겨. 먼지가 막 깔려요. 그러면은 태양빛이 들어오는 게 많이 복사가 돼서 온도는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온 낮추는 변이 됐고 그리고 북극해 빙하 면적 감소를 통해서 북극 지역 지표에 흡수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가는 내적 요인. 응? 14번에 4번이죠. 답 이상하다 했어. 4번. 네. 땡 맞고요. 그리고 다에 의해서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당연히 증가되겠죠. 왜냐면은 빙하 면적이 주니까 더 많이 반사율이 줄어서 주니까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반사율이 줄었다라는 거는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반사하지 못하는 만큼 우리가 흡수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 북극해 빙하 면적 감소의 어떤 그 나비 효과. 와,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알쓸별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알쓸별잡.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알쓸별잡. 어떤 당연히 말하지만 내돈내산입니다. 제가 보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알아두면 쓸데없는 지구별 잡학사전이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출연진 분들이 계신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김상욱 교수님이라던가 유현준 교수님이라던가 이동진 평론가님. 제가 또 영화 진짜 좋아하는데 어쨌든 나머지 분들도 제가 너무 좋아해요. 김민아 배우님이 그 영화 파친코 드라마 파친코 그리고 또 장항준 감독님 그리고 심채경 천문학자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정말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한 줄 요약하면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는 느낌이에요. 그 듣기만 엿듣는 느낌으로 막 내가 우리 점점 막 정말 똑똑해지는 느낌. 저는 제가 유일하게 있는 욕심이 어떤 물건 욕심이나 음식 욕심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 자체가 성장하고 싶은 욕심이 되게 커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뒤로 뒤처지는 느낌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사라는 직업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은 교사라는 곳은 연봉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뭔가 일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이러니까 내가 뭔가 그 안정된 구조 속에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대학교 가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카톡 친구가 2,000명, 3,000명이 넘어가서 막 지금 막 다 이렇게 막 정리를 해야 됐어요. 지금은 더 많아지고 있죠. 선생님들 하면서 또 많이 만나니까. 또 학생들도 생기고 하니까. 근데 그런 어떤 관계, 경험, 그리고 진짜 많은 어떤,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겠죠. 저라고 언제나 이렇게 단단했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갔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면서 딱 느낀 게, 이창용이라는 사람은 군대에서 세상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고여있는 집단이 군대잖아요. 그런 집단에서도 저는 항상 일과 시간이 끝나면 운전병이었다 했잖아요. 운전 딱 끝나면 바로 핸드폰 받자마자 핸드폰 바로 던져놓고 일부러 생활관에 던져놔. 그리고 맨몸으로 도서관에 갔어요. 왜냐면 핸드폰 가져가면 계속 핸드폰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전역하고 딱 봤던 토익에서 990점 만점에 985점 막 이렇게. 영어 실력이 그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쫙 늘었죠. 일본어도 엄청 확 늘어서 와가지고 이제는 일본 여행 가서 편하게 그냥 일본어 쓰면서 다니고 그 성장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은 딱 그냥 켜놓고 출퇴근길에 전 멀어서 집이 한 1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가면요 막 내가 똑똑해진 느낌이야. 똑똑해지고 실제로. 근데 여기서 유현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북극해의 사실 이 얘기가 여기부터 시작되죠. 유엔
UN 기구. UN 들어봤죠? 이 북극해가 녹는 게 어떤 그 나비 효과를 불러오느냐. 와,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UN United Nations라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로 된 어떤 그 공동 기구잖아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도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도는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아는 지도는 지도 치면 나오지만은 지도. 우리가 아는 지도는 사실 이렇게 생겼죠. 왜 이렇게 생겼냐면은 우리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바로 앞바다에 있는 즉 태평양을 중심으로 그려진 이런 지도를 보죠. 하지만은 유럽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중심인 대서양이 중심인 이런 대서양 중심 지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이냐는 계속 논의되고 있는 말이고 우리가 뒤쪽에 우주론에서 배울 테지만은 우리가 어딘가의 중심이란 착각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고 연봉을 많이 벌고 좋은 위치에 있을 때 당연히 어떤 집단에 소속돼서 일을 할 거잖아요. 그때 본인이 만약에 지금 이 집단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진짜 큰 착각입니다. 조심하셔야 돼. 그 생각이 든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기고만장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셔야 된다는 거지. 언제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아시죠? 우주론 배우신 분들 알 텐데 우주는 우리 중심을 팽창하지 않고요. 지구 당연히 알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운 좋게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지. 전 세계를 융합하는 기구는 어디가 중심이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으로 대서양을 중심으로 하냐? 이건 유럽이나 아메리카 중심인데? 그렇다고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할 거냐? 이거는 그러면 동아시아 중심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중심을 정해야 돼서 가장 공평한 중심인 어디? 이 그림. 바로 북극해에서 내려다본 그림이에요. 그죠? 북극에서 내려다본 그림.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갈 때 아까 그 지도를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미국 갈 때 사실은 제일 가까워 보이는 거리는 여기서 이렇게 슝 해가지고 태평양 건너가면 빠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북극을 넘어서 갑니다. 왜 그런지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북극해 중심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건너가는 게 제일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지구온난화가 발생함에 따라서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북극해가 녹고 있어요. 북극해에 있는 빙하가 녹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는 원래 지금 빙하가 가득해 있어서 바다에 배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위쪽에 사실은 이 넓은 바다를 활용하고 싶은데 다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지 않는 바다를 찾아야 그 사람들이 교역도 하고 조금 더 멀리 보면 전쟁도 하고 이럴 거잖아요. 근데 위쪽 바다는 러시아가 맞대고 있는 위쪽 바다는 다 얼어 있어. 그래서 못 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떤 짓을 하죠?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얼지 않는 그 항구를 찾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찾아서 남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쪽에 블라디보스톡 아래쪽에 있는 항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누가 가만히 안 있어. 그 당시에 일본이 힘이 셌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랑 싸워서 러일 전쟁이 발발하죠. 근데 일본이 결국엔 이겨버리니까 결국에는 이쪽 부동항으로 못 내려와요. 그래서 이쪽 부동항으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이쪽도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무슨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이랑 싸워가지고 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남쪽 지역의 부동항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힘이 지금 좀 약한 시즌인 거예요. 근데 북극해가 녹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은 지금 녹아서 실제로 저 위쪽에 이쪽 지점은 상당히 저위도 지점은 녹아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쪽은 녹아서 실제로 여기는 이제 교역이 가능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면요. 북극해 지도를 볼게요. 북극해 지도. 보시면은 러시아가 인접해 있는 요 거의 반 이상이죠. 거의 60%를 지금 러시아가 인접해 하고 있는데 이 지점이 원래는 지금 녹아 있었지만은 얼어 있었지만 얘가 녹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를 어떤 무역이라던가 전쟁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 태평양 중심
원래는 중세 시대에는 유럽이 힘이 셌으니까 유럽, 즉 대서양 중심의 어떤 판권이 판세가 짜여져 있었죠. 근데 미국이 세계대전 때 힘을 세워지면서 태평양 중심의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은 북극해가 녹으면서 여기에 가장 크게 맞닿아 있는 러시아 중심의 어떤 세계 정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 또 새롭게 등장한 어떤 강호로서 그린란드, 덴마크라던가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라던가 미국은 다행히 알래스카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들이 어떤 새로운 이 세계 정세를 주도하는 나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되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인문학적인 뷰가 과학이랑 합쳐질 때 힘을 발휘하거든요. 인문학은 인문학으로서, 과학은 과학으로서 있을 때가 아니라 얘네들이 합쳐지고 융합되고 서로 나선형 어떤 발전을 할 때 큰 힘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 교양을 쌓고 더 많은 뷰를 보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식견을 넓히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문제 푸는 게 지금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16번 2점짜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 여러분들의 어떤 수능 점수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번 영상이. 근데 되게 재밌는 영상에 재밌는 것들 많이 얘기를 해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클라이밋 센트럴 이런 거라던가 북극해에 대한 어떤 썰,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알쓸 별작 프로그램도 보시면 재밌겠다. 그리고 유엔이 왜 저렇게 생겼는지 등등등.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신문 기사인데요.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요, 지난 80년 동안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오히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비문학입니까? 겨울은 줄고요, 여름은 늘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온도는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 북반구 기준이죠. 그래서 30년 동안 평균 기온이 안 그래도 상승했고요. 그러면은 평균 기온도 상승했고요. 해수면도 당연히 상승하겠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런 클라이밋 센트럴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클라이밋 센트럴, 코스털, 리스크, 스크리닝 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남해 주 5동이 동해랑 황해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여기에 살던 애들이 이제는 따뜻한 물이 위로까지 가니까 당연히 위로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동안난류라든가 황해난류 때문에. 그러면 애들이 여기까지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찬물에서 살던 애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살면 애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한류. 북한 한류가 약해지니까 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해의 어종인 주어종 명태 등 얘 같은 경우는 좀 찬물에서 잘 잡히나 봐요. 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북상하고 있다. 왜? 원래 이 정도 선까지 찬 생물체가 살 수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상승폭이 좀 크냐? 봤더니 지구 평균 기온은 0.8인데 우리나라는 어디 갔어? 우리나라 평균, 이 답을 잘못 체크한 것 같은데요, 얘도? 5번이죠, 그죠? 5번. 자,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지구는 0.8이고 우리나라는 어디 갔어? 13.7도나 상승했죠. 그러니까 훨씬 크고요. 어우, 왜 이렇게 많이 상승했어? 깜짝이야. 1.6도 상승했죠? 깜짝이야. 1.6도 상승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는 여기서 조작해 보면 되죠. 1.6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보면 되겠죠.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폭염 일수의 증가는 기억에 해당하겠죠.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110년 동안 우리나라 평균 해수면 높이는 당연히 높아졌겠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1.5도가 높아지면은 인천국제공항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 가봅시다. 가면은 이렇게 서해안 지점이 많이 침수가 될 수밖에 없다. 2100년에 됐죠? 그래서 오늘 되게 재밌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해요. 나만 재밌었나? 저만 재밌었나?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7강 3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고, 소개해드린 다양한 것들 한번 잘 보시고 생각 좀 많이 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이빠이, 안녕, 뿅.